피아노 소리에 취해가지고 막 사절까지 부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풀 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1시간 풀 매고 1시간 쉬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대종사님께서는 금수 초목도 동포운이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막 뽑아내버리느라고 힘쓰고 피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을 맸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동포님들. 오늘은 많이 오셨는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오래간만에 오신 동포님들. 인사도 좀 하시고 반갑다고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좀 마을에서 맨날 보는데 새삼스럽게 교우님이 또 네, 그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을 부모 아니 형제 자매. 옛날에는 많아서 형제 자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남매 형제 자매 이렇게 둘 하나 이렇게 나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어머니 포태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포태에서 살아요? 어떤 포태? 여기는 이제 한 형제는 아니고 한 형제 자매는 아닌 것 같고 법형제, 법자매, 법남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법동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대고 살아요? 하늘에? 뿌리를 하늘에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대고 사나? 우리는 어디에 어떤 포태에 다 담고 살아요? 법신불 사은님?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라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론상 진리를 외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론이라고 하는 포태 속에 다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동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동포다. 한민족이 아닌 사람은 동포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동포의 개념은 이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 그냥 음악도 틀어주시고 네,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은 밭으로 많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론이라고 하는 한 포대 속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한 동포야. 한 동포.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만 이론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냐. 동물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참새도, 뻐꾸기도 다 이론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금수초목도 동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동포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밥을 사줘,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사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해 타산을 초월해서 우리 동포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신도도 동포고 성당 다니는 성도들도 다 동포예요.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다 동포고. 그런 개념으로 동포은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급해준다. 우리 동포님들이 공급해줘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고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옷을 공급해주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큰 길만 딱 건너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동포가 하는. 저는 풀을 매느라고 그것도 아마 먹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풀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영양가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캐서 버리는 건데 풀조차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의지하게 해주고 동포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겠어요. 의지하게 해줘요. 어떤 낯선 길을 가다가도 처음 초행길이야 제가 가는데 그래도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왠지 든든해.
오밤중에 밤 버스를 타거나 밤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때 아무도 없어. 우리 집을 교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무섭잖아요. 가로등만 켜 있고. 그래도 불이라도 켜져 있으니까 덜 무섭긴 한데, 그럴 때 남모르는 얼굴도 보지 못한 처음 만난 사람이 앞에 이렇게 가면 괜히 든든해. 의지가 되고. 그게 동포예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도 든든해. 제가요, 제주도에 부임해서 38살에 제주도 처음으로 주임금으로 갔어요. 근데 마을은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근데 교당은 언덕에 딱 달랑 그 교당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인가가 없고. 어디 갔다가 오면 되게 막 무서워요. 전님 교무님은 무서워서 무서움을 많이 탔다고 하는데, 부임해서 갔더니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저를 보고. 환영하는 뜻인지 뭔지 몰라도 걔가 어디 나갔다가 밤에 들어가면 걔가 멍멍멍 짖는 것 자체도 든든한 거예요. 의지가 돼, 그 강아지한테. 그리고 도와줘요. 누가? 동포들이 도와줘요. 너무 뜨거운 떼약볕에 나무 한 그루가 도와줘요.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제가 1일부터 노동자의 날 때부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비가 오면 풀이 이만했던 거 이만큼 크니까, 그리고 풀씨가 떨어지면 막 풀이 너도 나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풀을 매는데 그늘이 없어요. 풀 많은 데는. 제가 오늘은 머리를 빗으면서 많이 탔네.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거나 교무님들 만나면, 아니 여름도 아닌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밥 먹으러만 가도 얼굴이 탑니다. 그 집 식당은 저기 천리말리에 있어. 네, 저희는 문을 몇 개를 열어야 식당을 갈 수가 있어요. 밥 먹으러만 다녀도 얼굴이 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떼약볕에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너무 시원하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고, 또 한겨울에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막 있다가 지금 5월, 4월 막 새잎이 막 파릇파릇 돋아날 때, 지금 파란 녹음이 실록이 쫙 펼쳐져 있을 때 바라만 봐도 위안이 되고, 바라만 봐도 도움을 받아 힐링이 돼요. 이제 여기는 늘 뭐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풀도 있고 하니까 좀 덜 그런데, 서울같이 집만 따닥따닥 붙어서 집만 있고 도로 있고 차만 막 다니고 하는 데서 어쩌다 한 번씩 산에 가면 너무 힐링이 돼요. 그런 것처럼 무한한 은혜를 저희가 받고 삽니다. 누구한테? 금수초목한테. 살아가는데 4가지 생활 강령이 있다 그러셨어요. 4가지 생활 강령. 우리가 살아가는데 4가지 생활 강령이 있다. 생활하는데 4가지 종류 직업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직업이냐? 사. 기술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술을 연마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 또 정사를 하는,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사예요. 농, 우리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이 경험하신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사, 농. 공은 뭐예요? 공장에서 제품도 만들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공장으로 보내면 여름 한철만 먹을 수 있는 농산물도 막 가공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가을에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게 가공을 해주는 그런 공업. 상업은 사농공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유통기관을 통해서 서로 맞바꿀 수 있도록, 금전이라고 하는 중간에 매개를 통해서 서로 바꿔서 만족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 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이에요. 옛날에는 땅을 가지고선 부자였어요.
땅만 많이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저기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하는 분들, 이제 선비들 이런 분들이 사회에 속했죠. 그리고 상은 장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아이고 장사해 이렇게. 그리고 너는 장사하면 안 된다. 차라리 농사를 지어라 이랬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그 다음에 그 가업을 이어가지고 낫을 만들고 뭐 호미를 만들고 대장장이 가서 막 쇠를 달구어 가지고 뭘 만들고 하는 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아주 그거를 아주 그냥 할 일이 없이 그 노비들이나 하는 일로 다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 뒤집어졌어. 돈이 최고야. 그래서 바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상, 예, 삼성, 전자, 뭐 또 LG 이런 장사치들이 막 주름 잡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가치가 이제 바뀐 거예요. 돈의 가치로, 돈이 화폐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이, 그다음에 공업, 네, 공업이 많이, 공장이 많은 지역은 공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길도 반듯반듯하고 집도 좋고, 그리고 부대 시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쫙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공업 중심. 왜 그렇게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몇 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대. 우리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 다이아몬드 알이 왕방울만 이렇게 큰 걸 사갖고 왔다. 왜 비싸요? 왜 귀하고? 서로 왜 그걸 가져가려고 갖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없어. 작아. 요만큼 막 바위를 뚫고 땅을 헤집고 해야 요만큼 하나 구할까 말까 해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 물건은 너무 작아. 그러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귀중한 물건으로 확 발돋움을 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제가 농사 일을 하시는,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귀해질까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귀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귀해지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죠. 겨울도 옛날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 엄청 추운데 지금은 그다지 여름에는, 아니 한낮에는 또 그렇게 겨울 같지도 않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펄펄 끓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뭔 일이 나긴 날 거예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난리가 나든지, 섬으로 몇 개 있는 나라는 다 잠기든지, 인천은 반절이 잠기고 부산도 잠기고 막 이런다 말들을 많이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식량이 없어. 식량을, 땅도 오염됐지. 뭐 농사를 지을래야 싹이 안 나. 씨를 뿌려도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비닐 막 땅에다 묻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청정지역, 제주도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막 와서 구경하는 동네에 올레길을 제가 이렇게 토요일이면 배낭을 딱 메고 올레길을 쭉 돌았어요. 그러면 땅 속에 비닐을 어떻게 많이 묻어놨는지, 아니 이 제주도 사람도 어떡하려고 이런데 썩지도 않은 비닐을 어떡하려고 땅 속에다 묻어 죄다. 그럼 몰라요. 땅 속에 묻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10년 거의 가까이 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비닐 많이 모아가지고 수거하는, 여기도 그러죠? 비닐을 싹 수거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후손 자녀들한테 물려줄 땅이고 또 내가 갔다가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와서 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치 앞도 모르고 이게 중요하니까 돈을 벌겠다고 땅에다가 농약을 넣고 퇴비 개발해서 우리 자연 훼손하지 않는 그런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식량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급부상할 날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돌고 도는 거다. 사실은 고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요. 돌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할 건 없다. 그리고 금수초목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왕인 BC 서기는 1923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1900 시작하기 전에는 BC 뭐 961년 마이너스 961년을 BC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고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때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왕국이야. 큰 나라야. 강국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땅을 넓히는 거예요. 이 왕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이제 가서 막 전쟁을 우리 한 뼘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우리 땅 만들려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이고 이 왕이 포위가 됐네. 어떻게 적군 속을 뚫고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이제 다윗이 이게 지배하는 모든 땅들이 그 적군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왕이 잡혀서 죽으면.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하다가 보니까 동굴 속에. 근데 이분이 사람이 최고고 왕이 최고고 또 우리나라 땅을 뺏어주는 병사들이 최고고 이런 동물이나 곤충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미는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막 거미줄 맨날 거미줄 청소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참 더러운 곤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적군에 포위돼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 동굴. 그 속에 이제 자기 호위무사들하고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막 들어가니까 막 거미줄을 찾고 거미줄을 막 제끼고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막 쫓기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랬더니 거미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뭐 했겠어요? 거미줄을 또 치는 거야. 걔네들 본업이야 거미줄 치는 게. 계속 막 거미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 쳤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적군들이 막 굴 속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막 잔뜩 얽히설켜 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서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아이고 그때부터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네, 거미가. 그리고 이 왕이 이제 무슨 전략을 이제 맨날 이렇게 뭐 남의 사람을 죽이고 남의 땅을 뺏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소중한 걸 안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한 번은 전략을 세워. 뭐라고 전략을 세우냐면 병사 하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장군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적군의 장군을 설득시켜서 그냥 내가 데려와 버리면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소득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포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적군의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이제 몰래 훔쳐오려고 빼오려고 호시탐탐 누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느 날은 가보니까 밤에 그 장군이 자고 있는 숙소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 이제 술 먹고 이제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칼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딱 발밑에다가 딱 깔고 이렇게 누워 있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저걸 빼오다가 깨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고, 나 그냥 포기할까 볼까 하다가 그냥 그냥 갈까 하는데, 그때 다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기가 막 피를 빨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잠자고 있던 적군의 장수가 다리를 휙, 무의식적으로 그러잖아, 모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휙 치우면서 칼을 걷어가지고 칼을 이제 목에다 대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네가 우리 편으로 온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군을 설득해서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전략을,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왕들은 그렇게 전략을, 사람을 귀화시켜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땅을 많이 넓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의지를 해주고 도움을 줄 때 해야 될 거예요. 규율이 있어, 규율. 그냥 막 도움을 주고, 우리 교도님들은 그냥 반갑다고, 오랜만에 왔다고 막 밥도 사고, 자네가 뭔 돈 있어, 내가 살게. 또 다음에 한 보름 지나서, 반가워, 내가 또 살게. 계속 한 사람만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밥을 먹는 사람도 미안하고, 계속 사는 사람도 내가 10번 사면 한 번은 살 법한데 왜 한 번도 안 사지? 하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지을 때 한 사람만 계속 내가 당신한테 복 짓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렇게 그 룰에 맞춰서 도움을 주고 공급을 해주고 의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리이타. 그냥 자리이타가 공정한 자리에서, 공정한 자리는 우리 마음속에 탁 비고 아무 욕심이 없는 이론이 그 자리에 탁 머물러서, 그리고 해광반조해서 자리이타로 물물 교환을 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물건도 사고 팔고. 저는 물건을 살 때 깎지를 않아요. 깎지를 않아. 그럼 백화점 같은 데서 구두 같은 건 좀 그런 데서 사야, 랜드로버 이런 데서 사야 오래 신어요.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사면 1년 정도밖에 못 쓰는 게 끊어져 버리니까. 하면 너무 비싸. 우리 수준에 너무 비싸요, 구두가. 사면서 깎지는 않고, 여기에 다른 데는 양발을 하나 끼워주던데요. 그러면 구두약을 서비스로 주던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깎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공정한 자리에서,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산업공상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불공정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불공정할 때. 나한테 불공정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무 불공정해. 그럼 마음이 요란해지는 거야. 저건 아닌데? 왜 저건 아닌데? 왜 법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저건 공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불공정한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안 나는 심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명에 1명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너무 불공정해, 불공평해, 저건 아니야, 저건 불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액션으로, 행동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끼리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회와 사회가 그런다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당파 싸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당 야당 싸움이 있는 거고. 불공정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발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라고 하는 마음 포태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거나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거나 그럴 때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아, 저 사람 왕따 시키자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예, 그러는 거예요. 본원 이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많이 찾아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갖다 던져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그래서 그 본원 그 자리를 그대로 많이 회복해서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살, 부처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산업공상이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손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막 그 개나 고양이처럼 손으로 막 밭을 일궈가지고 뭘 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도구를 사용하니까 쉬워. 돌을 뽀개가지고 뾰족한 대로 이렇게 땅을 일구니까 쉬워. 그리고 나무 뾰족한 걸로 깎아서 쓰니까 쉬워. 그러다가 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쇠로 만들어서 쓰니까 너무 더 편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씨를 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많아져. 우리 부족 국가끼리 다 먹고도 남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족한테 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매가 해서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쭉 사람의 역사, 이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역사가 흘러오다가 17세기에 뭐가 일어나요? 18세기, 19세기 초에 뭐가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호미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기계로 경운기를 만들어서 경운기로 막 해버리고,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씨를 막 뿌려. 비행기로 물도 줘. 비료도 비행기로 줘. 이러니까 너무 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가 공장이나 공업이나 상업이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업은 쌀값이 제일 싼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은 조금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죠? 많이 먹지 않아. 옛날같이 밥을 2그릇, 3그릇씩 고봉으로 2그릇, 3그릇 안 먹고, 쌀은 요만큼 먹고 대신에 고기 먹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저도 어저께 회장님한테 그냥 고기를 많이 얻어먹었는데, 고기를 먹으면 누구를 많이 키워요? 소를 많이 키워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우리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럼 가네들이 방구를 끼면 가스가 나와요. 어떤 가스가 나와요? 메탄 가스가 나와요. 메탄 가스가 이 지구를 덮는 날에는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먹고 나서 메탄 가스가 나와.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이 탄소가 우리나라가 12위예요. 12위. 세계에서 매연 내뿜는 그 정도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내뿜어요. 선진국일수록 많이 내뿜어요. 그래서 요즘 선진국에서 저쪽 프랑스 이런 데서 탄소 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지구상의 인류가 멸망하겠다. 한꺼번에 멸망하겠다. 대종사님은 성주 계공으로 이렇게 돌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땅도, 환경도 생각 안 하고, 땅도 생각 안 하고, 공기도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탄소 제로 운동을 지금 저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죠? 봉고차 몇 년 된 거는 저감 장치를 달아가지고 매연 조금 덜 나오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그것 때문에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때문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이쪽 관촌 지역이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는데 북유럽 날씨같이 변한다.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이 짧아지고. 그래서 장미 화훼단지는 튤립 화훼단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리고 이제 과일을 재배했던 농가에서는 저 열대지방에서 재배했던 망고나 아보카도나 뭐 이런 걸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지역적으로 저희가 그 좀 유심히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잘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 그러면서 옹기장수 예를 들었어요. 옹기장수. 옹기장사가 옹기를 가득 실어가지고 5일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옹기가 필요한 사람은 다 사. 올 때는 다 팔고 빈 지게를 지고 와. 근데 얼굴이 행복해. 왜냐하면 만족한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옹기를 사간 사람들도 행복해. 왜? 꼭 필요한 옹기를 내가 손수 만들 수 없는 옹기를 옹기 장사를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이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리이타다. 서로 만족한 거래. 서로 행복해지는 거래. 이것이 자리이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해이타.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만 이익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대종사님 자리이타 하려고 하는데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이익을 챙기다 보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봐. 그럴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딱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결국은 그분들의 신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행복해.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리고 대종사님이 행복해. 그러니까 당신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기꺼이 이익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 119장 119장을 한번 볼까요? 중생이 병들매 보살이 병이런가 이렇게 시작을 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정산종사님께서 해각식 때 전국 교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치료 약값도 쓰시고 이제 그러시라고 돈을 모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어려운 데서 사는 교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법운회비를 만들어라. 법운회비가 뭐냐면 아픈 교무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금이에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그 기금을 만들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무하시다가 편찮으시면 교무님들이 원대병원 가셔가지고 그 법운회비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제 중생이 병들매 부처도 병이런가. 피아노 한번 쳐볼래요? 119장 성강곡 부르시겠습니다. 정산종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중생들한테 당신은 회갑 축하비를 누구한테 돌려줘요? 많은 교무님들한테 돌려준 그런 노래입니다. 만 부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산종사님처럼 내가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전해주는, 결국에는 성현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을 택한다. 근데 결국은 당신이 더 기뻐하고 당신이 더 행복하니 그것도 손해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자리,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저희 교도님들이요. 아마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100일 기도를 다니시거나 선을 오래 한다고 그 맛을 보는 건 아니에요. 잠깐 일심으로 딱 할 때도 그 자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자리,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의 본원 자리에 우리가 다 한 포태로 있으니 그걸 채받아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회광반조해서 그래서 자리 이타로 그 물건을 주기도 하고 자리 이타이도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의 사상가가 한 분 계세요. 그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인류가 사람들이 그 불에 타고 나무도 타고 초목도 다 탔어요. 헉 벌판이 됐어. 화산재만 날아다녀.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럴 때 시간이 흐르면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그러다 보면 뭐만 존재한다? 식물만 자라요. 거기서 식물이 자라요. 제가 풀 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만에 싹이 나고 크고 열매가 맺더니 한 달 만에 그 씨앗이 땅에 싹 쏟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주의가 100년이고 강아지나 고양이는 10년에서 20년이고 이 풀은 한 달이에요. 생애주기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화산재로 변해도 나중에 존재하는 것은 식물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식물이겠다. 그리고 그 1700년대에 교육, 옛날에는 교육의 아버지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그 사상가가 그 연구 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육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이분이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일의 빈민가,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스위스에서 사는 분인데 독일의 빈민가에 갔어요. 가가지고 뭔가를 막 땅에서 막 주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애들이 이제 막 맨발 벗고 이제 7세, 6세, 7세, 8세, 7, 8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막 맨발로 빈민가니까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발바닥 맨발로 신발도 없고 하니까 맨발로 막 뛰어놀아요. 길바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페스탈로치 그 양반이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주워 막 뭔가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뭘 이렇게 주워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페스탈로치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주워서 주머니에 담은 걸 보여줘. 거기를 보니 유리 조각, 또 사기 그릇 깨진 거, 그 다음에 못 뾰족한 못, 그다음 나무 뾰족한 거, 이런 걸 다 주워가지고 이 주머니에 담는 거야. 애들이 저기 맨발로 노는데 발바닥 다칠까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이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마저도 내 자녀고 내 손주였던 거예요. 이게 이론의 그 본원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라볼 때는 나하고 하등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진짜 친자녀처럼 마음이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전산종사님 대각계교절 때 말씀하셨죠? 법문. 전심 환영.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해. 오는 사람들. 그래야 제가 교도도 늘고 출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제가 지금 대전에서 부교무로 첫 부임지가 대전교당이었는데 갔더니 부임했다고 부임 인사를 하러 이제 부교무잖아요. 그때 첫 머리 이렇게 출가식 하고 이제 하얀 법복을 입고 그 인사를 하는데 애들이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 의자도 없었어요. 방석에 4명이 앉아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일단 아이들이 많아야 거기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저런 아이들도 있고 교당에 유리창도 깨는 놈도 있고 뭐 망가뜨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야 거기서 교무도 나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4명이 앉아 있어서 제가 사는 동안에 한 30명은 불려놔야 되겠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애들이 학원도 안 가고 공부에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 당시만 해도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둘 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했어요. 막 밤에도 막 전화하고 밤에도 막 집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잘한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교당에 오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종사 10상 책을 갖고 가. 어린이용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각계교절 4월 28일 이렇게 해서 그 썸머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다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거를 다른 애들은 한 상씩만 나눠준다. 걔네는 한 4상 정도 한 20페이지를 줘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잘 안 와요. 고모가 교무인데도 안 와, 교당에 법회를. 그럼 한 10번, 열대 번 다녀야 이제 그때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발표 막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교당에 나와서 출가한 애들이 박세훈 교무 이런 애들 저번에 독경하러 온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산종은 종법사님께서 제가 출가가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온갖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해야 아유 거기를 갔더니 어색했는데 낯설고 막 했는데 막 너무 막 환한 모습으로 막 환영을 해주더라. 예, 그래야 교도들이 늘고 또 두 번째는 후송 결연이라는 말씀하셨어요. 후하게 보내야 됩니다. 후하게 보내야 다음에 또 만난다. 후송 결연. 이거는 이 생뿐만 아니에요. 다음 생에도 열반하신 분들도 후하게 보내드려야 후하게 법문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후하게 보내드려야 다음에 우리 회상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도님들도 또 신입 교도들도 후하게 보내야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하고 인연을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각계교절 때 저희가 교도가 없는 임실군 성수면 면사무소에 떡을 한 마를 보냈어요. 아니 교무님 거기 우리 교도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렇게 안목이 작으면 안 돼. 교화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전화. 그것도 그 이튿날 받은 게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저희가 떡을 받았는데 그 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대각계교절 원불교 생일이기도 하고 개교절이어서 떡을 보냈다. 근데 아니 그 이튿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뒤늦게 인사를 한다. 그래서 인사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거기까지 갖다 주신 교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인연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폭을 크게 잡고 원불교는 아직도 초창이에요. 폭을 크게 잡고 저희가 막 해가지고 안 온다고 교당에 안 온다고 그렇게 막 안달복달 할 것도 없어요. 크게 기간을 길게 잡고 크게 잡고
그렇게 교화를 해 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저도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크게 잡고 멀리 잡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등 안 킨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법당에 앉아서 설법 들을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권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